지난해 한반도는 기상관측 이래 가장 뜨거운 여름이었습니다. 평균 기온, 열대야 일수, 폭염 일수까지 모든 기록을 갈아치우는 더위였죠. 그런데 올해 여름도요, 벌써부터 심상치 않은 예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더위는 단순히 우리의 어떤 계절적인 현상을 넘어서 우리의 삶의 방식이라던가 환경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든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자, 오늘은 인생 책방을 통해서 책을 통해 삶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책방지기 이지혜입니다. 책 인생 책비싸 책수의 권진영입니다. 안녕하세요. 프로 지식 탐험가이자 비즈니스, 인문, 기술 쪽으로 글을 쓰고 있는 작가 이시안입니다. 네, 고전을 함께 읽는 시간입니다. 고전 읽기. 이시안 작가님, 오늘 어떤 책인가요? 네, 오늘은 철학의 세계로 떠나보겠습니다. 바로 이렇게 주먹이 확 날아올 줄 몰랐어요. 나도 모르게 철학이란 얘기에 그만 굉장히 어려운 고전이겠군요. 그런데 이 말은 굉장히 친숙한 얘기 들어보신 그 말이에요. 네.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아, 네. 대시로 시작하죠. 그렇죠. 네. 르네 데카르트. 네. 이 유명한 문장을 남긴 철학자의 이야기를 오늘 해볼까 합니다. 르네 데카르트의 방법 소설이라는 책인데요. 네. 이 책은 어려워요. 그런데 이 책의 제목이 방법 소설은 우리가 그냥 하는 말이고 원제는 더 어렵긴 합니다. 이성을 잘 인도하고 학문에 있어서 진리를 탐구하기 위한 방법 소설. 이게 원제입니다.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 내가 이 과학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연구했다. 그러다 보니까 철학적 사유를 어떻게 전개했다.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의 이야기를 쓴 건 아니지만 자신의 생각을 쓴 거기 때문에 생각의 과정을 쓴 거기 때문에 철학적 자서전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거리감 느껴져요. 네. 근데 실제로 거리감이 드는 게 맞긴 맞아요. 그런데 또 아주 어려운 건 아닙니다. 일단 그러면 가장 먼저 의심을 하는 이 사람, 이 네. 존재 자체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면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내가 어떤 것들에 대해서 인식을 하기 위해서 다 의심을 하는 겁니다. 내가 저렇게 보이는데 지금 핑크빛인데 진짜 핑크빛일까? 어둠 속에선 핑크빛이 아니지 않나? 이런 식으로요. 물컵이 여기 존재하지만 이 머그컵이 진짜 머그컵인가? 쏟아지면 머그컵이 아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면 다 이상하잖아요. 다 의심해야 되네요. 정말. 다 의심을 하다 보니까 의심할 수 없는 게 딱 하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나는 나이가 들어도 나잖아요. 네. 내가 확실히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내가 나라는 존재는 의심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답니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근데 이게 단순히 나온 게 아니라 정말 치열한 의심 끝에 나온 말이었네요. 네. 근데 이게 중요한 건 이겁니다. 근대 철학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진짜 어렵게 생각하는 게 이 철학이란 자체 용어도 조금 부담스러운데 근대 철학, 중세 철학, 아니 도대체 뭐가 좀 그렇게 다른 거예요? 중세 철학의 중심은요, 네. 신입니다, 신. 그러니까 진리라든가 생활의 원칙,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모든 게 신으로부터 와요. 그런데 근대 철학은 인간 중심, 나 중심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성을 가진 인간이 판단하는 것, 그게 이제 과학이 되겠죠. 과학 같은 것들이 하나의 진리가 된다. 그래서 중심이 신에서 인간으로 넘어오는 게 바로 그 전환점이에요. 예를 들어 예전에는 무병장수를 누가 줬죠? 신이 줬단 말이에요. 네. 지금 누가 줘요? 과학이 주잖아요. 그 우리가 그 스스로 다다른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중심이 바뀌는 겁니다. 아, 그렇게 되면 정말로 뭐 아무나 진리에 이르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어떻게 진리에 닿을 수 있을까요? 이 데카르트가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진리를 생각하고 확보할 것인가, 합리적 사고를 하는 4가지 원칙을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포인트로 살펴볼게요. 네. 진리를 담는 합리적 사고의 기술 4가지 원칙인데 생각보단 간단해요. 첫 번째는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것만 참으로 받아들인다. 두 번째는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그걸 한꺼번에 하려고 하지 말고 잘게 나눠서 생각한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가장 단순한 것부터 시작해서 점차 복잡한 것으로 나아간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완전한 검토를 통해서 아무것도 빠뜨리지 말아라. 철저하게 검증해봐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진짜 철저한 것 같아요. 이게 진짜. 정말 하나도 놓치지 않겠다는 집요함이 느껴지는데요. 그리고 이렇게 철학이라고 하면 뭔가 추상적인 이미지가 강했는데 이렇게 보니까 굉장히 현실적이고 구체적이에요. 그렇죠? 근데 뭐 잘 생각하면 어렵긴 하지만 이 네 가지 원칙만 잘 써도 우리가 일상에서 헤매는 일은 좀 줄어들겠구나 싶긴 한데요. 그렇죠. 근데 철학이라는 게 결국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인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 사람이 철학의 어떤 탄생 이런 부분들에서 처음에 등장을 한 사람이나 마찬가지인데 그 근대 철학자 중에서는 이렇게 유명한 사람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글쎄요. 세 번째 포인트를 알아볼게요. 생각하고 인식의 기준이 낮잖아요. 네. 그러니까 인간 중심의 사고가 시작이 됐는데요. 여기서 이제 커다란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네. 인간 중심이잖아요. 네. 이 자연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인간이에요. 네. 그러면 희생당하는 게 뭘까요? 자연? 그렇죠. 오. 동물, 자연. 이 동물은 인간의 식량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야. 이 자연은 그냥 인간이 쓰는 도구일 뿐이야. 이러니까 환경 파괴가 일어나고 기후가 그렇게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근대적 자아를 탄생시킨 철학의 기초지만 오늘날 환경 문제라든가 아니면 자기중심의 어떤 그 이기적 사고 그런 것들을 탄생시킨 주역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철학자 그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환경 문제, 기후 문제 이게 인간 중심의 철학을 만들어냈던 그 부분의 부작용일 수 있다라는 말씀이시잖아요. 네. 아, 요거 발견한 데카르트가 살짝 원망스럽다. 네. 그러니까 데카르트가 인간 중심의 철학을 만들었기 때문에 인간이 과학을 통해서 이렇게 발전한 건 맞습니다. 네. 그건 분명히 공적이 있는데요. 다만 인간이 너무 자기 자신한테만 관심을 두다 보니 사실 다 같이 공멸의 길로 갈 수도 있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럴수록 우리는 조금 더 그러니까 타인과 자연을 배려하는 그런 어떤 가치관을 가져야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네.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이 단순한 명제 안에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과 철학이 들어있는지를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데카르트의 방법 소설, 좀 어렵게 느껴졌거든요. 근데 얘기를 듣다 보니까 어떻게 풀어가야 하는지 좀 감이 오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도전 읽기로 함께했습니다. 책과 인생 이야기 함께하는 인생책방 오늘 모실 주인공은요 대한민국 대표 탁구 선수에서 이제는 대한민국 스포츠 전체를 이끄는 회장님이십니다. 대한체육회 유승민 회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유승민 끝배다! 아니, 네, 16년 만에 탁구 끝배다! 야,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유승민 선수 하면은 탁구계 레전드, 탁구 천재, 뭐 탁구 영웅 이렇게 다들 기억을 하시는데 어떠세요? 대한민국의 체육계 전체를 이끄는 리더가 되신 거잖아요. 네. 회장이라는 칭호가 조금 이제 익숙해지신 건가요? 근데 사실은 제가 이렇게 길거리 다니면 아직도 이렇게 알아봐 주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네. 선수 생활은 거의 25년을 했으니까 유년 시절부터 뭐 이제 은퇴할 때까지의 기억이 아직도 많은 분들이 계셔가지고 네. 사실은 뭐 회장이라는 단어가 익숙하다 익숙하지 않다 이런 걸 떠나서 그래도 뭐 많은 분들이 선수를 기억해 주시는 게 막 옛날 생각도 나고 더 이렇게 막 뿌듯하고 재밌고 막 그렇더라고요. 그냥 네. 선수도 아니고 네. 너무 자랑스러운 선수를 맞아요. 기억하시는 거니까요. 대한체육회 회장이라는 자리는요, 그 대한민국의 스포츠계 전체, 그러니까 뭐 탁구뿐만이 아니라 모든 종목의 스포츠계 리더인 네. 거잖아요. 이걸 이끌어 가야 하는. 그럼 이게 선수 시절과는 다른 좀 무게감이 있으실 것 같아요. 정말 확실히 이 책임감이 틀립니다. 네. 왜냐하면 선수 시절에는 제가 뚜렷한 목표를 정해놓고
그 과정을 이제 이겨내 왔다면 지금은 뚜렷한 목표라기보다는 하루하루가 굉장히 많은 민원들과 정책에 논의도 해야 되고요. 네. 또 다양한 이 지원 그룹들이 있잖아요. 선수, 지도자, 심판, 그리고 사무처 직원들, 네. 그리고 임원들, 지방체육회, 뭐 해외체육회까지 다 많은 것들을 이제 고루고루 다 뭐라 그럴까요? 책임감을 갖고 임해야 되는 자리다 보니까 선수 때와는 틀린 이 중압감, 네. 이 압박감이 매일매일 있습니다. 그럼 좀 궁금한 거 하나만 물어봐도 돼요? 그러니까 지금 올림픽 탁구 결승전을 딱 겪어보셨잖아요. 네. 그 흔하지 않은 경험인데 그렇죠. 그때 느껴지는 중압감이 엄청날 거. 전 세계 사람들이 지켜보는데 그럼요. 그래서 이거는 또 대한민국 사람들이 새롭게 지켜보는 거잖아요. 두 가지 압박감을 굳이 비교하자면 어느 게 더 압박이 커요? 사실 압박감, 중압감, 그리고 희열 이런 것들을 많이 여쭤보시거든요. 네, 네. 물어보세요. 저는 망설임 없이 올림픽이라고 얘기를 해요. 올림픽에서 금메달 땄을 때 희열감과 행복감은 그 어떤 거하고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크죠. 그리고 그 압박감도 사실 엄청납니다. 그 중압감, 그 분위기, 그 거의 한 10,000여 명에 되는 관중들 앞에서 작은 테이블 앞에 딱 둘이서 붙었는데 오, 심장 쫄깃해요. 네, 그게 뭔가 정지는 딱 화면같이 느껴지거든요. 선수들한테는. 과정은 굉장히 길지만 네. 이 올림픽 무대 딱 그 결승전은 딱 1시간짜리 단발 승부였다면 지금은 매일매일이 승부거든요. 매일매일 새로운 민원이 올라오고 새로운 정책이 제시가 되고 새로운 상황들이 생기기 때문에 같은 분야지만 체육 분야지만 전혀 다른 어떤 방식의 어떤 그런 차이라고 할까요? 뭐 네. 그런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점점 그릇을 키워가고 있는 과정이구나라는 네.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네. 자, 오늘 유승민 회장님과 함께 인생책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떤 책을 들고 오셨는지 너무 궁금한데 바로 이 책입니다. 나를 소모하지 않는 현명한 태도에 관하여 어떤 내용인지 영상을 통해 먼저 만나볼까요? 모두가 앞다투어 자신을 드러내느라 시끄러운 세상에서 오히려 절제된 말과 행동, 고요함과 평온함 더 강력하게 다가오기도 하는데요. 나를 소모하지 않는 현명한 태도에 관하여는 모든 것이 과하게 요구되고 빠르게 소모되는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더 현명한 삶의 방식은 무엇인지를 통찰합니다. 이 책은 보여주기 위해 극대화하는 삶이 아닌 내면의 속도로 고요히 나를 지켜내는 삶, 그 소중한 균형을 찾기 위한 안내서입니다. 요즘 살아가면서 좀 숨이 차다라는 느낌을 받을 때도 있고 네. 그 안에서 나는 너무 소진되고 있어, 소모되고 있어라는 마음이 들어서 허탈해질 때가 다들 있으실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 근데 그런 마음이 들 때 이 책을 만났거든요. 저는 이 책을 구절구절 밑줄을 긋고 싶은 구절이 너무 많았습니다. 많은 위로가 됐고요. 두 분은 어떻게 읽으셨는지 궁금한데요. SNS 이렇게 보면 저도 뭐 수시로 자주 올리지만 오늘 런닝머신하고 커피 한 잔 하기 전에 샐러드 먹고 커피 한 잔과 함께 책 보다가 셀카 한 장, 막 이러잖아요. 근데 사실 나는 지치고 허덕일 때가 많은데 그 셀카 한 장은 세상 그렇게 여유롭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돌아보게 됐어요. 맞아요. 여기서 말하는 메시지가 조용히 단단히 네 속도대로 그냥 가도 괜찮다라는 거였어요. 위로가 되더라고요. 네, 맞아요. 저는 사실 이 메시지만 보면 겸손해라. 70년대, 80년대 아이들한테 가르치는 건데 네. 그게 사실 옛날에 굉장히 옛날 메시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거를 지금 이 분위기에 갖다 놓으니까 굉장히 신선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자기 PR을 하고 자신을 드러내야지 살아남는 시대다라고 배워왔는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겸손한 것 네. 이런 것들이 신선하게 다가왔고 그래서 그게 좀 더 다른 경쟁력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좀 봤습니다. 이미 지나간 가치라고 생각했는데 그 가치가 변하지 않고 귀하다는 걸 알려주는 책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회장님께서는 어린 시절부터 운동선수를 살아오셨잖아요. 이 책의 메시지가 뭔가 색다르게 다가오셨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 책을 인생책으로 꼽으신 이유가 있을까요? 책은 이제 작년 여름에 파리올림픽 끝나고 선물 받은 책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누군가가 선물을 이렇게 해가지고 친필로 이렇게 네. 저를 이제 좋아해 주시는 인생 군데군데에 네. 좋은 조언과 말씀을 해주신 분이 선물을 해주신 건데 사실은 이 책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물론 선수 시절에는 굉장히 화려하잖아요. 뭔가를 보여줘야 되고 경기장 안에서 분위기를 압도해야 되고 관중들과 호흡을 해야 되고 진짜 퍼포먼스를 최대치로 끌어올리는 게 선수의 어떻게 보면 숙명인 거잖아요. 네.
이 선수 시절을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생각을 해보고 방금 질문을 주셨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이 올림픽을 준비하는 기간의 과정을 보면 보통 저희가 한 올림픽을 4년을 준비한다고 단순하게 네. 계산을 했을 때 이 4년간의 시간은 진짜 인고의 시간이거든요. 드러나지 않게 정말 숨어서 최선을 다하는 이 하루하루가 저희는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전쟁이라고 표현을 해요. 이 올림픽이라는 화려한 무대에 저희 퍼포먼스를 관중들은 보시지만 이 올림픽 무대를 준비할 때 그 압박감을 이겨내기 위한 또 상대를 이기기 위한 그 과정, 이 오랜 시간 동안의 과정은 사실은 잘 모르시거든요. 네. 조명이 사실은 잘 안 되잖아요. 네. 근데 그때는 한없이 겸손해져야 돼요. 예, 제가 오늘 연습을 이 정도 90 정도 했으면 내가 나 오늘 너무 잘했어. 너무 만족했어라고 하는 선수들이 거의 없어요. 오늘 좀 뭔가 부족하다. 오늘 부족한 거를 내일 좀 더 보완을 해야지. 또 지도자들도 그래요. 만족하는 지도자들이 없어요. 항상 저희는 한계를 뛰어넘어야 되니까 매일매일, 매시간 그 과정 속에 겸손해야 되고 그 결과를 또 받아들여야 되는 그 겸손한 자세만큼은 이 책이 주는 메시지 확실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공감대가 많이 형성이 됐었습니다. 네. 자, 말씀 들으니까 어떤 내용인지 점점 더 궁금해지는데요. 지금부터 키워드를 통해 하나하나 알아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는요, 바로 이 시대의 젠틀맨입니다.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젠틀맨 하면은 뭐 양복 깔끔하게 차려입은 신사, 뭐 매너 정말 좋은 사람 이런 걸 떠올리거든요. 근데 이 책에서 말하는 젠틀맨은 좀 의미가 다르더라고요. 이 책에서 표현하는 젠틀맨은 그냥 한마디로 정의하면 겸손과 태도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잘 표현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이 쓴 작가의 그 어떤 방향성에 대해서. 근데 결국에는 이 젠틀맨이라는 게 영국에서도 조차 고위층, 이제 많이 상류층을 비유해서 젠틀맨이라고 하는데 결국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봤더니 상류층을 젠틀맨이라고 한 게 아니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태도에 대해서 젠틀맨이라고 한다라는 이야기를 담아냈더라고요. 네. 또 그 스팅의 노래 중에 그 잉글리시맨 인 뉴욕에 보면은 그런 제목이 이 가사가 있다라고 여기에 나와요. 네. 뭐냐면은 젠틀맨은 절대 뛰지 않아 걸어라는 얘기가 있듯이 요즘에 너무 바쁘잖아요. 그렇죠. 네. 매 시간이 노출이 되고 사람들한테 관심을 끌어야 되고 자기 PR 시대가 됐잖아요. 사실 저희 어렸을 때는 항상 감독님들한테 지도를 받는 게 나보다는 너보다는 우리다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셨어요. 나보다는 너, 네. 너보다는 우리다. 네, 그러니까 항상 양보를 하고 네, 팀워크에 잘 스며들어야 되고 근데 지금은 사실은 맞아. 나의 PR 네. 나의 하루를 아까 말씀하셨듯이 네. PR을 하고 그들로부터 찬사를 받고 칭찬을 받고 하는 게 일상이잖아요. 네.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겸손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언행이라든지 태도에서는 자칫 잘못하면은 겸손함을 잃어버릴 수 있는 네. 어떤 그런 상황에 쉽게 노출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항상 경계를 하는 게 제가 나이는 어리고 남들이 판단했을 때 성공가도를 달리고 지금은 대한민국 체육의 리더가 됐지만 그 어떤 사람이랑 만나도 겸손함을 잃지 않고 저의 어떤 내면을 보여주기 위해서 노력하자라는 다짐을 항상 하거든요. 근데 이 책의 메시지가 바로 이 젠틀맨이라는 메시지가 굳이 그냥 막 뭐라 그럴까요? 드러나는 이미지 말고도 내면을 보여줄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내면을 얘기했는데 그에 관련된 정말 딱 들어오는 메시지가 바로 이겁니다. 젠틀맨은 눈에 띄려고 하지 않으며 선동하지 않는다. 그들은 자신을 보여주기 위한 모든 것들과 결별한다. 그러면서 댄디랑 네. 비교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 이게 확 개념이 와닿더라고요. 젠틀맨은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냥 지나치게 옷을 입지만 댄디는 지나가는 사람들이 멈추어서게 옷을 입는다. 그러니까 젠틀맨은 보이기 위해 꾸미지 않는다. 그러니까 내실을 그만큼 다지는 게 더 맞습니다. 관심사다라는 얘기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 책에 보면은 그 두 사람을 묘사를 해놨어요. 네. 그게 독일의 전 총리인 슈레더 총리와 네. 마르켈 총리가 나오시는데 슈레더 총리는 굉장히 쇼맨, 네. 쇼잉을 좋아하시고 굉장히 화려하신 분이라는 평가를 해요. 근데 반면에 메르켈 총리는 굉장히 조용조용하시고 차분하셔서 사람들이 다 과소평가를 했다. 근데 마지막에 임기 끝나고 결과를 딱 봤더니 이분만큼 큰 업적을 남긴 분이 없으시면서 이분이 정말
전 세계에 대표하는 여성 리더, 또 네. 정치 리더로서 각광을 받고 찬사를 받았다라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 생각해 보면 야 이게 과연 내가 뭘 갖고 있다, 내가 뭐 무슨 뭐 경력이 이렇다라는 거를 정말 이렇게 과대 포장해서 막 하는 것보다는 그냥 가만히 뭔가를 내면으로 이렇게 단단하게 갖고 있어도 나중 되면은 결과가 증명을 해준다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제 이 커리어 이렇게 과정을 봤을 때 굉장히 저한테도 큰 울림이 있었고 네. 강한 메시지로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이 책에서 말하는 젠틀맨 정의대로라면 운동선수 시절에 젠틀맨으로 사는 게 쉽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뭐 아무래도 그렇죠. 저희는 일단 최고의 퍼포먼스를 내야 되는 그렇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퍼포먼스에 약간 과장된 퍼포먼스도 좀 있어요. 전략적으로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뭐 예를 들면 뭐 뭔가를 기술을 구사했는데 안 됐다 그러면은 네. 그냥 수줍게 막 이게 아니고 꽝 내리치면서 막 심판한테 경고도 받고 막 이런 경우도 있어요. 저희도 운동을 하다 보면은 다양한 상황에 노출이 되잖아요. 네. 그러면 항상 젠틀할 수만은 그렇죠. 없어요. 그러나 큰 틀에서 봤을 때는 룰 안에서 저희가 경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상대한테 최소한 피해가 안 가게끔 하는 게 이제 저희의 숙명인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런 것도 때로는 전략적으로 하면 상대방도 움찔할 때도 있고 심판도 그쵸. 경고를 주면서 그 경기 흐름을 확 바꿔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 책과는 또 이 상반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지만 거의 또 비슷한 경우도 있다. 네, 라고 진짜 생각을 그 합니다. 상대화하는 기싸움이기 때문에 네. 그런 쇼잉이 좀 필요하겠다라는 맞습니다. 생각도 네, 드는데요. 네. 정말 많은 사람들의 환호를 받는 국민적인 영웅이셨잖아요. 그러니까 화려한 어떤 선수 타이틀을 가지고 이렇게 시간을 보내다가 이제 선수를 내려놓고 이제 은퇴를 하고 난 다음에는 어쩔 수 없게 허탈함이나 공허함도 있으셨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제가 은퇴를 하자마자 바로 지도자를 했어요. 보통 선수들의 트랙이거든요. 네네. 이게. 요즘 선수들은 굉장히 관심이 다양합니다. 뭐 방송에도 많이 출연도 하기도 네. 하고 유튜브도 본인이 뭐 예를 들면 이렇게 하기도 하고 뭐 개인 채널도 하기도 하는데 저희 때는 그게 정형화됐었는데 선수 때는 제가 잘하면 스포트라이트 온전히 제가 다 받아요. 거기서 공허함이 오는 거예요. 지도자를 하면 제 스포트라이트를 다 선수들한테 가게끔 해줘야 되거든요. 그때 사실은 공허함이 좀 와요. 특히 스타 플레이어 출신일수록 그런 공허함이 더 왕관을 넘겨주는 와요. 느낌일까요? 네, 와요. 네. 근데 거기다가 저희 같은 금메달리스트들이 지도를 한다 그러면 또 관심을 갖거든요. 근데 또 다른 압박으로 와요. 선수들 잘했으니까 어떻게 지도를 잘하나 그렇죠, 보자. 그렇죠. 잘할 거다. 근데 선수 때랑 지도 때랑은 정말 많은 차이가 있거든요. 마음대로 되지가 않아요. 네, 그러면서 저는 그 지도자 생활 2년 하는 동안 굉장히 많은 걸 배웠습니다. 느끼고 이래서 겸손해야 되는구나 라는 걸 느꼈습니다. 내가 최고였는데 내가 금메달리스트였는데 뭐 우리 후배들 뭐 못 가리키겠어? 쉽지가 않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마 선수들 대부분이 이 커리어 트랜지션 할 때 그때 공허함을 많이 느낄 거예요. 특히 최고 정점에 찍은 선수일수록 네. 그런 것들이 충족이 사실은 단기간에 되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이 아마 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대한체육회가 선수 출신 회장이 처음이죠. 한 분 계셨는데요. 네네. 이렇게 올림픽 메달리스트는 처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그렇기 때문에 많은 선수들이 이 선배님이 회장하고 있다는 거에 굉장히 어떻게 뭐랄까요, 이렇게 듬직한 느낌이 네. 드실 것 같고 더 말이 잘 통할 거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네. 네. 근데 저는 참 놀랐던 게 선수 생활 마친 이후에 여러 길이 있었을 텐데 IOC 선수위원이라는 자리부터 도전을 하셨잖아요. 근데 국제 무대에서 이제 선수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자리로 가신 건데 그 선택을 한 이유는 뭐였을까요? 일단은 그것도 지도자 생활하고 좀 이게 연결고리가 있는데요. 이제 지도자 생활을 할 때 다양한 상황에 노출이 되잖아요. 선수 관련돼서. 네. 뭐 기술적으로 저희가 가르칠 때도 있고 시합을 준비할 수도 있고 또는 뭐 사적인 이야기도 선수들이랑도 할 수도 있지만 또 선수들이 저한테 어떤 조언을 구할 때가 있어요. 이쪽 탁구 외적인 경험이 없었어요. 그렇게 질문이 올 때 막히더라고요. 나도 안 걸어본 길인데 제가 어떻게 우리 후배들한테 조언을 해줄 수 있을까? 지도자는
믿으니까 저한테 요청이 왔는데 그거를 폭넓게 조언을 해주고 싶었어요. 근데 마침 IOC 선수위원회 도전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긴 거고 그래서 도전을 하게 된 거죠. 진짜 겁 없이 도전을 한 거죠. 왜냐면 국제 뭐 회의를 뭐 선수 때 한 번을 참여해 본 적도 없고요. 지도자면서도 심지어 국내 회의도 참여해 본 적이 없어요. 어떤 그런 직을 가지고 있어 본 적도 없지만 그래도 한번 도전하고자 해가지고 예, IOC 선수위원부터 도전하게 된 겁니다. 네. 뭐 멋지게 그 역할을 해내시고 IOC 선수위원회에 이어서 지금은 대한체육회 회장으로 리더의 자리에 서게 되신 건데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또 다른 관점에서 이 젠틀맨 태도를 적용하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선수와는 또 다른 느낌으로. 정말 다양한 그룹에 있는 분들을 많이 만나야 돼요. 특히 해외 나가서도 마찬가지고요. 대한체육회가 결국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스포츠 기관이거든요. 이제 이 국제 기관들에 나가면, 국제 세계 무대에 나가면. 근데 이 겸손함을 순간적으로 잃지 않으면 어떤 상황이 생길 것 같냐라고 제가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실수가 나올 것 같아요. 예, 자칫 잘못해 내가 좀 자만해서 겸손하지 못해서 젠틀맨다운 태도가 아닌 댄디 나를 과시하는 태도가 돼서 만약에 그런 판단 미스를 했다 그러면은 사실은 그 책임을 온전히 제가 지면은 간단하겠지만 그게 아니에요. 현장이 그렇죠. 혼란스러워지는 거잖아요. 선수는 제가 어떤 기술적으로 득점을 해야 되는 기술을 못하면 제가 그거를 책임지고 그 다음 포인트에 보완을 하면 되는데 행정은 그렇지가 않아요. 한번 딱 내려가면 그걸 다시 주워 담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습관처럼 하는 말이 기관을 활용을 해서 나를 빛나게 할 게 아니고 나를 활용을 해서 기관을 빛나게 해줘야 된다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하고 멋진 있거든요. 리더의 자세네요. 그래서 그거를 지키기 위해서는 네. 이런 태도가 이제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이 시대 젠틀맨 유승민 회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볼까요? 자, 두 번째 키워드는 고요하지만 충분히 빛나는입니다. 보통 우리가 뭐 화려하거나 뭐 눈에 띌 때 빛난다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이 책에도 고요한 태도, 절제된 삶 자체가 충분히 빛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것도 굉장히 위로가 되는 말이었어요. 이거 어떤 의미일까요? 서두르지 말라라는 얘기 같아요. 저희가 굉장히 바쁘게 지내고 있는데요. 그 제가 IOC원 8년 하면서 좀 느낀 게 있어요. 네. 그 해외에 있는 이 기관 관계자들을 좀 이렇게 보니까요. 자기의 삶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을 해요. 근데 저희는 저희의 삶보다는 외부로 드러나는 삶을 더 소중하게 생각을 해서 많이 몰두를 하잖아요. 네. 뭐 그게 대표적으로 일. 그렇죠. 네, 그렇잖아요.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저희는 뭐가 급해서 메일을 보내면은 거기서 뭐라고 답변이냐면은 난 지금 오피스에 없어. 라고 와요. 네. 오토매틱으로 이렇게 답변이 오거든요. 난 2주간 휴가야. 급한 일 있으면 네. 메일로 남겨놔거든요. 저희는 급하면은 뭐 휴가고 뭐고 일단 체크를 그쵸, 해서 그쵸. 뭔가를 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되게 막 화려해 보이기도 하고 야 역시 일 처리 빠르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네. 그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그럼 우리의 과연 이 삶은 어떨까라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결국에는 리더의 유형들이 많이 있겠지만 리더는 결국에는 품어야 되는 거잖아요. 많은 사람들과 교류를 해야 되는 거니까요. 리더가 너무 화려해 보이면 결국에는 그 리더가 앉아있는 그 기관이라는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굉장히 살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결국에는 화려하지 않아도 충분히 내면적으로 단단하면 결국에는 결과가 증명해 줄 것이고 사람들이 알아준다라는 이야기들을 이 책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네. 제가 인생 책방 뒷조사 담당이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조사를 해봤는데 IOC 선수위원으로 활동하시던 시절에 IOC 위원장이 유승민 회장님을 하드워커라고 부르기도 하셨다라고 네. 하더라고요. 이게 요란하지 않지만 이 굉장히 누구보다 묵묵히 성실하게 한다는 그런 이미지가 강한 것 같은데 이 얘기 들으셨을 때는 기분이 어떠셨는지 궁금해요. 제가 사실 IOC원 도전할 때 되고 나서 인터뷰 요청을 많이 받았습니다. 네. 그때 어떤 IOC원이 되고 싶습니까 했더니 저는 일 잘하는 IOC원으로 평가받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국제기관에 계신 분들 많이 얘기 나눠보면은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들이 있어요. 영어권에 계시는 멤버들이 확실히 말수도 많고 확실히 적극적이다라는 표현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네. 그럼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반대로 아시아 쪽에 계신 분들은 상대적으로는 말수도 조금 적고 굉장히 진중하다라는 이야기들 많이 하거든요. 네. 근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관에서 제가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살아남으려면은 뭔가 성실하고 정말 일을 열심히 해야 된다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렇게 1년이 지나고 8년이 지나고 나보니까 IOC 위원장이 IOC 폐막 총회에서 그렇게 언급을 해 주실 정도면은 저도 모르게 인정을 받고 있었다라는 거거든요. 그 심지어 제가 IOC 위원이 한 110명 정도 계시는데 네. 그 110명 위원 중에 가장 많은 롤을 하고 있는 위원 중에 한 명이었어요. 딱 2명이 있었는데 지금도 IOC는 끝났지만 네. 한 6개 정도에 되는 위원회에서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권진영님 말씀대로 결국엔 성실한 자세로 묵묵히 무언가를 처리하다 보면 그걸 다 보고 있다. 다 보고 있다. 네. 네, 라는 걸 느꼈습니다. 네. 이 책에서 말하는 빛나는 삶이라는 게 정말 스스로의 가치를 아는 삶, 그 가치를 지켜내려는 노력들이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그 멋진 삶을 살아내시는 것 같아서 정말 응원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 진영 씨가 또 특별히 준비한 코너가 있잖아요. 있습니다. 야심차게 준비했습니다. 탁구 라켓을 든 8살, 18살도 아니에요. 8살 소년이 이제는 대한민국의 스포츠를 이끄는 리더가 됐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짜잔! 유승민 회장님의 내 인생 결정적 순간 베스트 3를 준비했습니다. 먼저 베스트 3위.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2025년 제42대 대한체육회장 당선. 야, 얘기해 주십시오. 어떠셨어요? 정말 최고의 순간에 들죠. 저 인생 커리어를 봤을 네. 때는. 근데, 이 제가 3개 중에 있는데, 이게 되고 나면 막 기뻐야 되잖아요. 네. 막 기뻐야 되는데, 막 기뻐할 수가 없었어요. 네, 너무 무거운 자리. 무게감 때문에. 네, 너무 무거운 자리니까요. 네, 그래서 지금도 그 무게감과 이 압박감을 매일매일 견뎌내면서 일을 하고 있긴 한데 좀 그래야 된다고 봐요. 이 자리가 결코 가벼운 자리가 아니고 네. 저로 인해서 모든 대한민국 스포츠계가 행복해졌으면 좋겠는데 자칫 잘못하면은 행정 미스라든지 경험 부족으로 인해서 조금이라도 피해를 끼칠까봐 항상 노심초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제 인생에 진짜 둘도 없는 정말 행복하고 좋은 커리어지만 지금까지도 마음은 계속 무겁다. 네, 무거운 마음으로 이렇게 직을 수행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얘기만 들어도 굉장히 무거워 보여. 그냥 봐도 철든 남자. 얼마나 무거운지 아시겠죠? 네. 자, 그럼 베스트 2위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스트 2위. 2016년 국제올림픽위원회 IOC 선수위원 선출. 네. 어떠셨어요? 그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국정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역시나 되고 나서 야 어떤 업무가 나한테 주어질까? 설레임 반, 두려움 반, 그리고 책임감 너무너무 많은 것들이 있을 거다. 왜? 심지어 이거는 다른 언어를 또 써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여태까지 만나지 못했던 해외 관계자들하고 뭔가 교류를 해야 되는 거니까 굉장히 두려움도 사실은 많이 있었어요. 그러셨구나. 네. 그러니까 당선될 때도요. 네. 사실 인지도가 낮아서 외국 네. 선수들에게 네, 맞아요. 이게 어필을 해야 네. 되는데 굉장히 애를 쓰셨다고 네. 들었어요. 제가 이때 선거운동 기간이 19일이었는데요. 19일 기간 동안 정해진 곳에서만 선거운동을 했어야 돼요. 올림픽 선수촌에서 선수들. 그때 19일 동안 걸음 수가 67만 보였어요. 네? 이야, 그럼 하루에 얼마나 걸으신 거예요? 3만 5천 보 정도. 와. 근데 그거를 키로수로 합산하니까 470km가 되더라고요. 세상에. 정말 그 선거 기간 예를 들면은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제 인생에 가장 안 간 한 달을 꼽으라면 아마 네, 이때 선거 기간이었을 것이다. 브라질이었죠. 네. 브라질 리오에서 네. 이때는 또 룰 자체가 굉장히 타이트해서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선거였어요. 그러니까요. 저 혼자만 해내야 되는 선거였기 때문에 굉장히 외롭고 지치고 힘들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사진 찍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데 네. 그때부터 사진을 많이 찍기 시작했어요. 유명한 선수들 가면은 네. 나를 피하라면서 네네. 사진 한번 찍어달라고 해서 그때 그 사진들이 지금의 저의 어떤
자산이 돼서 네. 많은 곳에 활용이 되고 있죠. 네. 하루에 35,000보를 걸으시면서 전 세계 선수들을 만나신 거네요. 네. 전 세계를 전 다녔다고 해도 세계 과언이 아닐 이거는 만큼. 제 유행어 한번 해드려야겠네요. 정말 대단해요. 네, 아 2위도 대단한데 1위는 네. 얼마나 대단할 네. 거예요? 자, 1위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2004년 아테네 올림픽 금메달. 와, 그렇죠. 이때 감동 잊을 수가 없죠. 네. 저게 유일무이하죠. 우리나라에서는. 탁구에서는 윤남규 선배가 네. 88 올림픽 때 금메달을 땄는데요. 네. 이제 저는 해외에 나가서 이제 금메달을 딴 거고 결승 상대가 중국이었기 때문에 조금 더 좀 의미를 부여하시더라고요. 멋지다. 그 이후로는 지금 탁구 단식에서 금메달 딴 경우가 없지 않나요? 없어요. 지금까지도. 우와, 유일무이. 그 이후로도 탁구 단식에서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중국 외의 선수가 딴 게 없어요. 와, 2025년인데 네. 2004년 이후로 안 깨지는 네. 기록인 거예요. 예. 와, 없습니다. 이게 정말 인생 최고의 순간이 맞을 것 같아요. 근데 이 결정적 순간이잖아요. 네. 그 지금 거꾸로 가고 있죠. 2025년이 2004년인데 그러네요. 제가 아까 그 얘기 듣고 너무 궁금한 게 8살 소년이 처음에 탁구채를 잡았던 건 왜 잡았을까? 그때부터 신동 소리 들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뭐 축구를 할 수도 있었고 농구를 할 수도 그러니까 있었고. 왜 하필이면 탁구였어요? 네. 영희의 그 거꾸로 올라가서 탁구채를 잡았던 그 순간도 굉장히 결정적 순간이 아닐까 싶은데 굉장히 그때 야구가 오히려 되게 인기였거든요. 네. 그때 88년도, 9년도였는데 그때 뭐가 있었냐면은 올림픽이 서울 올림픽이 있었어요. 네. 탁구가 올림픽에서 처음으로 정식 종목된 게 서울 올림픽이에요. 그러니까 탁구 올림픽 원년이 88 올림픽인데 그때 윤남규, 현정화, 양현자 이 선배님들이 네. 금메달 따면서 일학 탁구가 막 됐는데 그때 마침 저희 아버지가 그 동네 탁구장에서 좀 그 사장님을 도와주고 계셨어요. 네. 낮 시간에 저녁엔 저희가 치킨집을 조그맣게 네. 했었고요. 그러니까 저는 유치원 끝나고 어머니가 치킨을 장사를 준비하실 동안에 네. 심심하니까 탁구장 놀러 간 거죠.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자연스럽게 잡았어요. 잡아서 세상에. 했는데 똑딱똑딱 잘 넘기네 가르쳐 주는 대로 한번 해봐 이렇게 해서 시작을 하게 된 거죠. 야, 천재잖아요. 천재네, 천재. 뭐 초등학교 때까지 누구한테 진 적이 없다면서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6학년 때까지 전국대가 10번 있었는데 네. 10번도 한 번도 진 적이 없어요. 야. 천재. 근데 5학년 때는 6학년까지 다 합쳐서 한 세트도 뺏긴 적이 없어요. 와. 네. 천재소녀 신동에서 금메달에 선수위원 선출해서 체육회장님까지. 야, 스포츠 다큐 제대로 한 편 본 것 같습니다. 앞으로 또 써내려갈 순간들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야, 뭐 8살 때 얘기부터 결정적인 순간을 1, 2, 3위를 봤는데 그 모든 순간들이 쌓여왔구나라는 네. 생각이 들어요. 그게 어느 하나 단독적으로 독립되어서 존재할 수 없는 순간이기 때문에 더 빛난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마지막 키워드 살펴보겠습니다. 자,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의 책과 인생 이야기 마지막 키워드는 다시 스포츠는 희망입니다. 사실 스포츠만큼 많은 우리 특히나 대한민국에서는 사람들을 울고 웃게 하는 게 어디 있을까. 요즘 드라마를 많이 좋아하시긴 하는데 네. 스포츠가 정말 한편의 드라마였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정말 그 안에서 희망을 찾기도 하고. 근데 사실 요즘에는 그런 무게가 조금 옛날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어떠세요, 회장님께서 느끼시기에는? 사회가 전체적으로 빠르게 변화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많이 발생을 하잖아요. 네. 특히 이 디바이스 관련된 이 전자기기 관련된 게 너무 발전이 되면서 콘텐츠가 수없이 많이 생산이 되고 네. 있기 때문에 저희 IOC에서도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이 스포츠는 저는 정말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왔을 때 체육회장으로 됐을 때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이 사실은 가면 갈수록 많은 콘텐츠도 발생하고 하지만 이 콘텐츠들은 예측이 가능하잖아요. 네. 요즘에 보면은 짤 같은 거 많이 네. 보고 릴스 뭐 그렇죠. 하고 굉장히 짧게 보는 걸 좋아하는데 또 예고편도 많이 이렇게 다니는데 스포츠는 예측을 할 수가 없잖아요. 오, 맞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제가 당당하게 어디 가서 얘기하는 거는 AI가 지배하는 시대가 점점 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AI가 유일하게 지배를 못하는 게 딱 하나 있다면 그게 스포츠일 거였어요. 그러네요. 오. 예측이 네. 안 되네요. 왜냐면은 일단 땀을 흘리면서 해야 되는 거고 아무도 예측을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만큼 가치가 있는데 그런 가치 있는 스포츠를 제가 대한민국 체육계의 리더가 돼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항상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말씀대로 희망, 행복, 기대를 드리기 위해서 네. 진짜 매일매일 고민하고 노력을 하고 있어서 정말 국민 여러분들이 함께 저희 대한체육회 함께 호흡해 주시고 스포츠에 열광하고 스포츠를 통해서 치유를 받으실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저의 어젠다입니다. 네. 스포츠는 좀 뭔가 기록이 중요하긴 하지만 기록과 상관없이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기도 하거든요. 회장님께서 선수 시절에 이거는 뭐 단순한 승부를 넘어서 사람들에게 의미가 있겠다라고 느껴지는 순간들이 있으셨어요? 그럼요. 저는 왜냐하면 선수부터 지금까지 쭉 스포츠 현장에서만 있었잖아요. 네. 근데 가면 갈수록 굉장히 많이 선진화가 되고 있다. 첫 번째, 선수들의 마인드예요. 예, 졌다고 울지 않아요. 예, 그리고 이겼다고 우쭐대지도 않고요. 졌어도 상대방을 존중하고 격려해주고 이겼어도 상대방을 위로해줄 줄 아는 정말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젠틀한 네. 어떤 그런 자세를 많이 지니고 있어요. 요즘 선수들이. 네. 너무 저는 우리 후배들이지만 본받을 게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그 관중 의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전에 저희 때는 은메달 따면 어떡하지? 막 비난받고 네. 뭐 이런 시절이 있었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젖잘싸가 네. 하나의 키워드가 됐듯이 졌지만 정말 최선을 다한 선수들한테 박수를 보내줄 수 있는 그런 선진화된 관중 문화, 팬 문화가 네. 너무 발전이 많이 돼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말 고무적으로 생각을 하고 행복하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유승민 회장님께서 나를 소모하지 않는 현명한 태도에 관하여를 들고 오셨습니다. 오늘 이 책을 통해 꼭 남기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한마디로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단단함? 단단함. 네. 이라고 좀 아까 뭐 철근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철든의 장면. 그런 것 같습니다. 아무리 어떤 역경과 고난이 있더라도 네. 내면이 단단해지면 자신감이 생기거든요. 네. 자만감이 아닌 자신감이 생기는데 네. 제가 항상 후배들이나 저한테도 얘기하는 게 자신감과 자만감은 정말 이 미세한 차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자신감이 너무 넘치면 자만감을 비춰질 수도 맞네요. 있잖아요. 근데 또 자신감이 없으면 어떤 일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사실은 일이 되질 않아요. 그래서 그런 단단함이 딱 내면적으로 자리 잡고 있으면 사실은 이런 자신감도 표출할 수도 있고요. 자만하지 않는 모습으로 사람들한테 신뢰를 주면서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도 많은 능력을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좀 더 화려하지 않은 단단함을 네.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진혁 씨 오늘 유승민 회장님 만나봤는데 어떠셨어요? 너무 단단해 보이고요. 이렇게 찌르면 내 손가락이 이렇게 될 것 같이 너무 단단해 보여서 그리고 요즘에 세상 이렇게 보면은 막 이렇게 못 보던 질병들이 많잖아요. 그런 내면의 병들이 좀 많이 생겼잖아요. 이런 거를 치유할 수 있는 게 스포츠. 그래서 스포츠가 희망이 아닐까. 그래서 우리 회장님께서 우리 국민들이 스포츠를 다 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드는데 힘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이시안 작가님 간단한 추천평 부탁드립니다. 보통 우리가 에세이 독자랑 인문 독자가 좀 달라요. 그래서 제 책은 에세이 독자는 안 사거든요. 왜냐면 에세이 독자는 굉장히 감성적인 글들에 좀 움직이고 인문 독자들은 논리적, 분석적, 이성적인 글에 움직입니다. 이 책은 그게 다 갖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분석해서 왜 괜찮고 왜 어떤지를 감성적으로 제시를 하기 때문에 네. 에세이 독자와 인문 독자 둘 다 만족할 만한 그런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회장님 마지막으로 시청자 여러분께 한 말씀 해주세요. 네, 오늘 참 사실 이렇게 책을 이렇게 놓고 이야기를 하는 건 저는 사실 처음이거든요. 네. 처음인데 저를 이 책을 선물해 주신 분의 뜻을 알 것 같아요. 왜냐면 너무 화려한 삶을 살았지만 그 과정은 쉽지 않았고 앞으로 가야 될 길도 고난의 역경이지만 흔들리지 말고 내면의 고요함과 단단함을 갖췄으면 좋겠다라는 게 이분의 어떤 메시지인 것 같아요. 여기 보면은 대한민국 체육을 위한 꽃길도 가시밭길도 늘 같은 마음으로 응원한다는 말씀이 있는데 현실은 녹록지 않잖아요. 그래서 네. 많은 분들이 아마 좀 다양한 고난과 역경, 네. 도전 과제를 안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본인의 어떤 장점을 살리고 단단함을 갖추신다면 아무래도 그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 스포츠와 함께 하신다면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양한 어려움을 슬기롭게 잘 헤쳐나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스포츠만큼 성실해서 성공할 수 있는 게 또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은 도전이라는 걸 잘 안 하게 되는데 우리가 누구나 도전할 수 있는 게 또 스포츠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스포츠를 우리의 희망으로 좀 더 가까이 다가오게 하면서 몸도 마음도 건강해지는 대한민국을 응원하겠습니다. 역할이 크실 것 같아요. 바쁜 네. 중에 와주셨는데 대한체육회 유승민 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스포츠는 기록과 승부만으로는 설명되지 않습니다. 경기장 밖, 우리가 미쳐보지 못하는 세계가 있죠. 오늘 소개할 두 권의 책은 스포츠의 숨은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게 만듭니다. 스포츠가 세상과 얽히는 방식에 대해 그리고 종목 하나하나에 담긴 역사와 의미를 말하고 있죠. 전문가의 서평과 국회도서관과 함께하는 화제의 도서도 준비되어 있으니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끝없는 이야기가 펼쳐지는 스포츠, 그 세계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야구장에서 수학을 만난다면 어떤 풍경이 펼쳐질까요? 홈런 타자의 스윙 각도부터 관중의 유니폼 선택까지 야구장 곳곳에 수학이 숨어 있습니다. 야구 곱하기 수학은 프로야구 구단 단장을 지낸 류선규와 대한민국 대표 수학교사 홍성만이 함께 쓴 책이죠. 야구장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장면들은 수학과 연결되는데요. 도루 성공률 72.7%는 왜 손익분기점이 되는지, 24개의 주자, 아웃카운트 조합은 어떻게 전략을 바꾸는지 등 다양한 상황을 수학 개념으로 쉽게 풀어줍니다. 예를 들어 롯데자이언츠는 공식 온라인 쇼핑몰에서 24가지 종류의 유니폼을 판매했는데요. 팬이라면 당연히 고민이 따르는 법. 저자는 어떤 순간에 내가 정지를 해야 가장 좋은 상황에서 머무를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최적 정지 이론을 적용해 현실 속 수학 문제를 유쾌하게 풀어냅니다. 이 책은 학생들이나 일반인들에게 수학을 친근하게 느끼게 하고 야구팬에게는 스포츠의 전략을 더 깊이 이해하게 하는데요. 수학이란 안경으로 야구를 다시 보면 보이지 않던 흐름이 읽히고 전광판의 숫자 하나도 다르게 느껴질 겁니다. 야구를 더 깊이 이해하게 하는 야구 곱하기 수학. 여러분에게 새로운 길잡이가 되어줄 것입니다. 전 세계에서 지켜보는 모터스포츠의 정점 F1. 이 스포츠는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걸까요? F1의 치열한 세계, 한가운데 있었던 사람, 한국인 최초의 F1 엔지니어 김남호 박사. 그는 이 극한의 스포츠가 어떻게 과학과 기술, 인간의 본능까지 결합된 종합예술인지 책 F1에 담았습니다. 레이스카는 단순히 빠른 자동차가 아닙니다. 공기 저항을 줄이기 위한 디자인부터 타이어, 브레이크, 서스펜션 하나하나까지 모든 부품은 1초를 줄이기 위한 치밀한 계산으로 구성되는데요. 레이스카가 트랙을 질주하는 동안 팀 라디오를 통해 주고받는 대화, 드라이버가 조작하는 수십 개의 스위치, 뿌연 연기 속에서 코너를 돌며 반응해야 하는 수많은 정보들까지 F1은 그 현장을 눈앞에 펼치듯 그려내죠. 2012년 한 드라이버가 저 좀 내버려 두세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라며 레이스 엔지니어의 무전을 끄는 장면은 극도의 집중 속에서 인간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이 책은 또 F1이라는 종목이 얼마나 엄격한 규칙 속에서 운영되는지를 설명하는데요. 매년 여름이면 200명이 넘는 엔지니어들이 새 시즌을 위한 아이디어 회의에 몰입한다는 내용은 F1이 단순한 스포츠가 아닌 과학 프로젝트라는 사실을 실감하게 하죠. 트랙 위의 긴장감, 피트 안의 두뇌 싸움, 그리고 속도의 모든 것을 거는 사람들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다 보면 F1은 결국 가장 인간적인 스포츠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해주는 책 F1이었습니다. 리더는 시대를 바꾸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시대가 사람을 리더로 만드는 걸까요? 다시 리더란 무엇인가는 하버드 케네디 스쿨에서 10년 넘게 역사 속 리더들과 리더십을 강의해온 모식 템킨 교수가 집필한 책인데요. 마거리 대처, 미라발 자매, 맥나마라 등 다양한 리더들의 결정적 순간을 통해 오늘날 우리가 어떤 리더를 원하는지 스스로 묻게 합니다. 책 속에서 가장 먼저 조명되는 인물은 대공황 시기 민심의 분노 앞에 선 미국 대통령 허버트 후버입니다. 그는 원칙과 명분을 앞세워 정부 지출을 줄이고 시위대엔 무력 진압으로 응답했는데요. 저 모퉁이만 돌면 번영이 기다리고 있다 라는 말로
국민의 절망을 외면했습니다. 그의 뒤를 이은 루스벨트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취임 100일 만에 76개의 법안을 통과시키고 부유세를 단행하는 등 경제를 살리기 위한 과감한 조치를 밀어붙였는데요.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두려움 그 자체뿐이라는 그의 말은 시민들에게 용기를 줬죠. 서평자인 백연정 아주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경기 침체와 사회적 분열에 고통받고 있는 한국에서는 그런 리더의 등장을 더욱 간절히 염원하게 된다. 그리하여 다시 한번 팔로워의 역할을 고민해본다라고 말했습니다. 지금의 시대가 위기라면 그 위기에 맞설 리더는 누가 되어야 할까요? 그 질문의 답을 바로 독자인 우리에게 들려주는 다시 리더란 무엇인가 였습니다. 국회도서관과 함께하는 화제의 책, 첫 번째로 소개할 책은 꽃피는 미술관입니다. 국화, 동백, 장미, 엉겅퀴 등 다양한 꽃들을 담은 170여 점의 그림이 큼직하게 펼쳐집니다. 반 고흐, 드가, 몬드리안, 힐마 아프 클린트까지 작가들의 시선으로 그린 꽃 그림을 따라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미술과 가까워지는데요. 이 책은 단지 감상하는 것에 멈추지 않고 꽃을 보는 눈과 세상을 보는 시선을 넓혀줄 것입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책은 일상이 고고학, 나 혼자 서울 사찰 여행인데요. 원각사를 시작으로 봉은사, 흥천사, 조계사 등 도심 속 사찰을 따라 걷다 보면 조선시대 속 불교를 엿볼 수 있죠. 불화는 어떻게 읽고 불상은 어디를 봐야 하는지 팔상도를 중심으로 석가모니의 일대기를 풀어내며 불교 예술을 깊이 있게 이해하도록 돕는데요. 단순한 사찰 여행을 넘어 역사 탐방의 재미를 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책은 오아시스 더 마스터 플랜. 맨체스터 골목에서 시작된 오아시스의 신화, 그 뜨거운 초창기를 담은 사진들이 처음 공개됐는데요. 작은 클럽 무대, 백스테이지의 긴장감, 풋풋한 리암과 로엘의 얼굴이 생생하게 담겨 있죠. 로엘 갤러거의 에세이와 미공개 컷까지 오아시스를 사랑한다면 놓칠 수 없는 한 권입니다.